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내일부터 시범 가동됩니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748만 명으로 지난 2007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3분기 일본을 오간 항공 여객이 작년에 비해 1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 차익이 총 23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타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과 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이 내일부터 시범 가동됩니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H농협, 신한, 우리, KB하나, IBK기업, KB국민 등 10개 은행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오는 12월 18일부터 이루어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 1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36.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7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반면 8월 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130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 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부터 기존에 없던 병행조사를 실시해 기간제 근로자가 35만 명에서 50만 명가량 추가로 포착됐다며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일본 여행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올 3분기 일본을 오간 항공 여객이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줄었는데요. 반면 전체 항공 이용객은 아시아 노선의 확대로 이 분기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일본을 오간 항공 여객이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시아 노선 여객은 크게 늘어 전체 항공 여객은 단일 분기별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항공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한 3,12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국제선 여행객은 2,291만 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고 국내선 여행객은 832만 명으로 3.2% 늘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노선 중 베트남과 필리핀, 대만 노선의 증편으로 여객이 13.3% 늘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한령 여파로 줄었던 중국 노선 여객 역시 49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2.2%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 노선 여객은 일본 불매운동 확산에 따라 작년 3분기보다 14.6% 감소했습니다. 3분기 기준 2016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 올해 14.6% 감소세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알짜 노선이기 때문에 다른 노선의 여객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적 회복을 이루기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 노선의 수익성이 아주 높았는데 대체 노선으로 개발한 것들은 지금 울며겨자먹기로 띄우는 거죠. 새로운 여객이 만들어졌는데 일본 쪽을 대체할 만큼 수익성이 대체할 만큼은 되지 않는 거죠. 국내 주요 항공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업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 차익이 총 23조 원에 달했습니다. 단타족은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약 12만 건에서 2017년 약 21만 건으로 74% 증가했습니다.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약 2조 원에서 2017년 약 7조 원으로 203%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보유 2년 미만 초단타 매매 건수가 같은 기간 141%나 증가했습니다. 양도소득은 6,100억 원에서 약 2조 5천억 원으로 304% 늘어났습니다.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암이 나왔다는 유튜브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달부터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들이 폭발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내에서도 이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유튜브를 통해 펜벤다졸 덕에 항암 효과를 봤다는 증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약이라며 복용을 말라는 강력한 주의를 권고한 상황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 지난달 초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29일 기준 221만 회를 넘어섰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펜벤다졸 성분이 들어간 동물의약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국내에서도 펜벤다졸의 항암 효능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유튜버 김 약사는 펜벤다졸 성분이 일부 사람들에게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영양분으로 하는데 암세포가 펜벤다졸에 의해 당대사를 못하게 되면 사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표적 항암제가 개발되는 원리와 비슷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영상들이 이어지며 실제 복용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올 4월 직장암 4기를 진단받은 유튜버 안핑거도 그중 한 명입니다. 4주째 펜벤다졸을 복용 중인 안 씨는 복용 후 극심하던 직장암 통증이 사라졌고 전이도 멈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도암 환자인 유튜버 지구인도 한 달째 펜벤다졸을 복용 중으로 간 수치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고 있다고 영상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폐암 4기를 선고받은 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 씨도 지난달 24일부터 항암 치료와 함께 동물 구충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통증이 반으로 줄었고 혈액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다며 효능을 말했습니다. 펜벤다졸의 효능이 저한테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주차 복용을 한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정상으로 나타나고 그냥 뼈가 굉장히 고통이 심하거든요. 통증이 한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 실제 저 목소리도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시국도 돌아왔어요. 제가 묵은 양평 요양원에도 200명 정도의 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알게 보니까 한 10분 정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한 두 분은 지금 많이 좋아지셨고. 이처럼 실제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설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식약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다시 한번 펜벤다졸 복용에 대해 강하게 주의를 경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환자들 사이에 펜벤다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단순히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보건당국이 실제로 효능이 있는지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건설사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사업비가 7조 원에 달하는 데다 후속 구역인 한남 2, 4, 5구역 수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사정이 이렇자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보장이나 또 임대아파트 제로, LTV 70% 등 좀 비현실적인 조건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이 없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와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불법 소지가 많아서 국토부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은 대체 어떤 조건을 지금 내걸었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세계 대형 건설사는 저마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예. GS건설은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고 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를 대폭 할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를 아예 없애겠다는 사업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 세 건설사 모두 이주비를 LTV 70% 이상 지원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서울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가 묶여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LTV가 40%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TV 70%를 넘는 공약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GS건설은 다른 건설사와는 달리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수주된 상태도 아니고 입찰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여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업계의 눈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조합원들의 눈에 들겠다는 그 의지를 보인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던 간에 우리는 꼭 수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지금 이 건설사들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있는데, 사실 조합도 원하도 건설사도 원하는 윈윈되는 사업이라면 양쪽이 다 좋은 건데 현실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건이거나 아니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 GS건설은 이번 수주전에서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 미시행 시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를 차치하고 생각하더라도 조합원의 이익을 약속하는 분양가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도시정비법 위반을 다 피해간다고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보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입니다. 허그에 분양가 규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허그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 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고분양가 지역의 관리 지역에 들어가죠. 허그는 분양 보증을 독점적으로 발급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그에 분양 보증이 있어야만 금융권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설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GS건설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었더니 선언적인 의미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공약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빌공짜 써서 공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서울시가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 건설사의 제안서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건축 설계 변경이 포함된 건설사 제안서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5월에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서울시가 개정했습니다.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경미한 설계 변경만 허용한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이번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을 제외한 GS건설과 대림산업이 중대한 변경 내용을 담은 혁신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GS건설은 혁신 설계 시 인허가를 책임 보장하겠다면서 조합원 분담금 감소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이런 시공사의 건축 설계 변경이 경미한 것을 넘어선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건설사가 해주겠다고 공약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지난 5월에 서울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듯한 몇 개월 지나지 않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위반하는 듯한 GS건설과 대림산업의 이 설계안이 통과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무엇을 지금 들어보니까 보장해준다라는 말이 좀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모두 다 조합원에게 보장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조합원들은 지금 반응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장에 가보니 조합원들은 이제 말을 아끼는 듯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 과열 경쟁에 대한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각 그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비방전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피로감도 상당했는데요. 이제 건설사들이 저마다 이것저것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이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부 건설사들에 대한 반감도 있었습니다. 특정 건설사의 어떤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뽑았는데 나중에 가서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버리면 조합 입장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시공사 선정 전에는
이제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을 하지만 선정된 다음에는 1대1로 만단 주기는커녕 조합의 공식 입장도 전달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 걱정 때문에 입장을 내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물론 조합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건설사의 입장도 있고 조합과 합의된 내용으로 시공만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한남 3구역처럼 수주전이 이제 치열해지면서 시공사들이 입찰 전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이제 남발을 해놓고 선정 후에 말을 바꾸는 일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게 조합과 건설사 간의 분쟁은 흔한 일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많이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을 지어줄 목수를 찾는 건데 이게 단순히 하나의 집 짓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7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어서 이해관계가 섞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공사가 선정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문제 커지기 전에 지킬 수 있는 약속,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좀 빨리 구분을 해서 사업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해 핀셋 규제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달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9,700만 원을 넘어섰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 속도라면 다음 달 강남권 아파트 중간값은 사상 처음으로 11억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반면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 중간값은 6억 2,400만 원으로 집계돼 작년 9월 이후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값 격차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이달 강남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9,71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위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한 줄로 쭉 늘어났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합니다. 강남 11개 구의 중위가격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10억을 넘은 뒤 약 1년 만에 11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른 겁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강남권 아파트 중위값은 다음 달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이달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 중위값은 6억 2,436만 원을 기록해 강남권 아파트와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강북권 아파트 중위값은 올해 초 처음 6억 원을 넘어섰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강남과 강북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는 4억 8,539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은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정부의 핀셋 규제가 예고돼 있어 강남권 아파트 값은 다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은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 일반 분양 수익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약세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다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금리나 경제 상황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집값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기아차와 GS칼텍스가 손잡고 전기차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양사는 오늘 서울시 강남구 GS타워에서 권혁호 기아차 부사장과 장인영 GS칼텍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이용 환경 개선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아차는 GS칼텍스가 운영하는 전기 충전기를 대상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아차 멤버십 레드 멤버스 제휴를 포함한 충전과 세차, 정비 통합 패키지 상품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GS칼텍스는 전기차의 우수성을 일반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기아차의 전기차 모델을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최대 관문으로 꼽히는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늘 최근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견 없이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6개 나라 가운데 처음 승인 물꼬가 트여 다른 국가에서도 승인이 원활히 이뤄지길 그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5G,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5G를 이용한 무인 경작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건데요. 농촌의 고령화,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LG U+가 이를 기반으로 한 농업 기술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랙터가 스스로 이동하며 농지 다지기에 한창입니다. 농부는 운전석이 아닌 휴대폰과 모니터를 보며 트랙터를 자유자재로 이동시키고 경작합니다. 5G 기술을 이용해 버튼 하나로 집에서 원격으로 논밭을 경작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보통 이제 트랙터 작업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5분의 1 이상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제초 작업을 한다든가. 이번에는 농부가 AR 안경을 끼고 트랙터의 상태를 점검하고 직접 소모품을 갈아 끼웁니다. 고장난 농기계를 정비소에 맡기는 대신 증강현실 매뉴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소모품을 교체할 수 있는 원격 진단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LG U+가 선보인 기술인데 5G가 바꾼 똑똑해진 농촌의 풍경입니다. 한국 농촌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데 트랙터의 원격 제어 및 무인 경작을 개발하였습니다. 원격 진단까지 제공해서 진정한 5G 스마트 농기계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LG U+는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스마트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농업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공시 의무화 등 당국과 금융기관의 노력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된 지금이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같은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국내 기업이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기업 딥서치입니다. 검색 한 번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 등 기본 정보부터 시장 상황, 업계 이슈, 기업의 가치까지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컨설팅 전문 기업 딥서치의 딥서치 애널리틱스 서비스입니다. 딥서치는 간단히 말해 기업이나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기업이나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 중간에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사실은 8할 이상의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바꿔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딥서치라고 하는 도구이고요. 딥서치 애널리틱스의 주요 기능은 크게 기업 검색, 산업 분석, 이벤트 분석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 검색 기능은 주소, 설립일, 재무 정보 등 기업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키워드 등 다양한 조건으로 원하는 범주의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있는 기업 중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처럼 지역, 산업, 기업 등의 정보를 모두 가져야만 산출할 수 있는 정보도 딥서치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산업 분석 기능을 활용하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로 나누어진 1,200여 개 산업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해당 산업의 총 매출, 영업이익 등 기본 정보에 더해 어떤 기업들이 해당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지, 산업에서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 구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업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면 이벤트 분석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벤트 분석에서 특정 사건을 검색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뉴스 정보와 함께 관련 기업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1개월 전부터 사건 후 3개월 시점까지의 주가 흐름과 환율, 금리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중 무역 전쟁을 검색하면 무역 전쟁의 경과와 영향을 받은 기업 등이 바로 검색됩니다. 의사결정 중에 큰 부분들이 내가 이미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의사결정이거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이번에 어떤 이슈가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분석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보량이 필수인데요. 딥서치는 현재 나이스 신용평가 등 기업 정보 기관으로부터 지난 30년간의 기업 데이터를 구매해 활용하고 있고
100곳이 넘는 언론사의 뉴스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뿐만 아니라 외감, 비외감 기업을 모두 포함한 국내 기업 150만 곳, 총 500만 곳의 기업 정보와 경제, 금융 정보 등을 더한 딥서치의 총 데이터 수는 20억 건이 넘습니다. 김재현 딥서치 대표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정보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맞춰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금융의 관점으로, 또 투자나 발굴의 관점으로, 그 관점에 따라서 데이터를 쌓고 또 분석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 한 번에 보여주는 기술부터 특정 데이터의 검색 엔진을 연동하거나 금융 데이터를 자체 연산하는 기술 등 고도의 기술들이 사용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입니다. 기술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딥서치의 인력은 개발자 출신의 재무학 교수, 빅데이터 분석 전문 회계사 등 전문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딥서치는 현재 서비스의 유용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기관, 기업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삼성자산운용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 2차 전지 ETF를 공동 개발해 상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증권 플러스 앱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로 유명한 핀테크 기업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 전용 앱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딥서치는 앞으로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특히 기업이나 금융에 대한 분석 자체는 글로벌하게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플랫폼 자체를 한국뿐 아니고 글로벌하게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이 하나의 큰 축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단기 목표로 증시 상장을 기획하고 있는 딥서치는 현재 상장에 필요한 매출, 기술 등의 조건을 갖추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난 여름 동안 잊고 지냈던 불청객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넘어온 건데요. 지금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상황입니다. 이번 황사 오늘 밤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시면서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